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11월의 첫날인데요. 오늘 기온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춥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아침인데요. 자, 이번 11월 정치권, 대한민국도 아주 추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또 우리가 단순히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통령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총리가 뭘 할 수 있냐. 헬렐레한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거국내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상황이 과연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과거같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법인데 이렇듯 국민들이 실망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잘 먹히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거국 중립내각 얘기가 나온 건데 이를 지금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거국 중립내각 말고 뚜렷한 다른 방법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그나마 돌아가게 할 다른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거국 내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거는 순서에 맞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런 발언 순서에 맞는 걸까요?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됐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그렇고 또 유력 달권 주제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반 총장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지지율과 연동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도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나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달권 후보로서의 이미지도 살리고 지지율 연동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반 총장이 생각하는 현재의 위기의 극복과 방안, 과연 뭘까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승리로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년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앨런 위트먼 아메리칸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미 연방주사국 그러니까 FBI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하자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결과 정말 안개 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밑바닥 민심은 과연 트럼프인지도 궁금합니다. 분명한 점은 미국도 밑바닥 민심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국내 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지금 부진한 모양이죠. 예? 9월 산업활동 동향을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지표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가장 먼저 문제였고요. 미래 불확실하니까 다들 기업들이 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였고 생산도 갈수록 줄었는데 소비 힘으로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도 좀 꺾였다라는 거죠. 9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4.5% 감소했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즉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생산도 0.8%,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예. 이렇게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게 모두 악화된 이유가 뭐예요? 다 개별적으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제 소비 준, 즉 소비 절벽, 갑자기 소비가 줄어든 원인은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발이냐 하면 정책과 날씨 이 힘이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소비는 추가 경정 예산, 정부의 예산의 힘이죠. 그리고 8월에 정말 우리 지금 이미 잊혀졌지만 정말 더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유통업체, 즉 백화점 대형마트들의 판매량이 되게 늘었는데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갤럭시 노트 7 단종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9월 2일 노트 7 리콜 그리고 그 이후에 단종된 이후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는데 정보통신, 스마트폰, 휴대폰 판매량이 전달보다 17.7%나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괜찮겠느냐? 그게 문제인데 가장 그동안 경제 성장을 떠받쳐왔던 30% 이상을 책임지고 왔던 건설 경기가 이전에 비해서도 건설 투자가 전월 대비 4.7% 감소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항상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9월에 이 지표 부진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트 7 리콜 그렇습니다. 뭐 희망이라도 줘야 되니까요. 근데 다음 모두 정부는 항상 우려보다는 항상 낙관적인 전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노트 7 리콜, 단종, 현대차 파업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10월부터 없어졌고 10월에 코리아셀 페스타라고 해서 유통업체들의 당분간 세일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 파업도 끝났고요. 그래서 10월에는 이 9월보다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들만 있느냐.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 조정이 더 크고 김용현법 시행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죠. 이게 10월에 영향을 주면 오히려 10월 이후가 9월보다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정부 말을 믿어봐야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희망은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정부가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조선업의 불황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강국이 한중 1위인데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급 과잉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은 정부 주도로 상당한 과감한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구조조정할 건 하고 있는데 한국도 여기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재탕 3탕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본, 중국에 오히려 더 밀려서 조선강국인 한국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우조선 해양 처리를 두고도 비판이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가장 조선위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과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뭐 발주를 해줘 배를 팔아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발주를 늘리는 건데 정부는 정부 발주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공공 발주 물량이 전체 발주 물량이 차지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언발을 오줌 누기 임시 방편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가장 핵심이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인데 이번에 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하면서 한진해운을 정리할 것처럼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죠. 이걸 보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냥 처리하기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 현행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이걸 다음 정부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습니다. 네? 정권 말이면 모든 걸 책임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1년 뒤에, 2년 뒤에 또 바뀔 텐데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결정장애가 있고 폭탄 돌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 반발, 그리고 앞으로 추진력, 정부 정책, 내가 결정한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구조조정 방안은 결국 폐기했고요. 현행 조선의 빅3 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거죠. 이럴 거면 1년간 구조조정 왜 했냐? 허송세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용두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또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의 추진력이나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돼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 기름을 더 부은 거죠. 과연 그렇죠. 이 최순실 사태 게이트 이후에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예.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글쎄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혁신안을 내놨는데 똑같이 맹탕이다 이런 비판 많습니다. 예? 그동안 조선업, 해운업, 산업구조, 기업구조정 얘기 나오면 그 기업구조정의 어떤 주체인 것처럼 지원 주체로 보이는 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인데 그럼 니들은 혁신 안 하냐?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제 혁신안을 어제 발표했는데 물론 몇 가지 평가할 만한 건 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들이 그동안 자회사에 낙하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의 임원 추천을 사느니 마음대로 했는데 예. 자회사 경영진 추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추천하는 걸로 막 바꾸긴 했는데 예. 이게 뭐 과연 잘 될 것이냐는 게 하고 있고 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더 이제 큰 건 그쪽에 정부의 낙하산들이 많이 가는 거죠. 결국에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예. 행장, 부행장 임원들 예. 연봉 5%만 잠깐만 그랬는데 예.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는 어. 거고요. 그래서 정권 말에 어떤 모습을 그대로 산업은행 수출입 혁신에도 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 대표팀 명단이 새로 발표됐는데 월드컵 최종 예선전 5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나설 선수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팀이 오는 11일에 캐나다하고 친선전이 있고요. 이 15일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이 러시아 월드컵 이 최종 예선전 5차전을 치릅니다. 이 두 경기에 나선 25명의 선수들 명단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수비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박주호 선수, 윤석영 선수, 최철순, 김창수 선수가 오래간만에 대표팀에 복귀했고요. 이 공격에서는 이정협 또 김신욱 선수가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대신에 이 터키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가 빠졌고요. 이 골키퍼하고 미드필드에서는 큰 변화 없이 이 기성용, 이청용 같은 이 기존 선수들이 대표팀을 지키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명단 보니까 수비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슈틸리케 감독이 23명, 2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어제는 25명을 선발했거든요. 이 25명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제 그만큼 이 슈틸리케 감독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이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돌파구를 찾는 이 포지션이 바로 이제 측면 수비인 양쪽 풀백하고 이 공격수인 포워드입니다. 왼쪽 풀백에 홍철, 박주호, 윤석영 이 3명을 왼쪽 풀백 자원으로만
이 선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주호 선수하고 윤석영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현수 선수 그동안 좀 논란을 겪었던 이 자리인데요. 측면 수비가 아닌 중앙 수비 이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들필더를 기용을 하고 오른쪽 측면에 김창수하고 최철순 선수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지적해오고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란전 패배 이후에 쏟아지는 언론의 지적을 대폭 수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전까지 슈틸리케 감독이 주장해왔던 내용하고는 좀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 좋게 해석하면은 자신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 거고요. 조금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소신이 없고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슈틸리케 감독의 행보를 보면은 여론하고 언론을 상당히 의식하는 게 좀 엿보입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전 이거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대표팀이 현재 A조에서 이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서 3위거든요. 근데 2위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승점이 2점 차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기게 되면 2위 자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지면은 2위, 그러니까 선두는 고사하고 2위로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요. 물론 이 3위 팀에게 이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가 주어지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은 고단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축구협회도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가지고 이 차두리를 분석관으로 새로 합류시키는 것 같은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넥센의 신임 장정석 감독 취임식이 있었는데, 장정석 감독 물론 이제 신임 감독이니까 임기 내에 우승하겠다 이런 목표 얘기를 했죠. 이 넥센의 장정석 감독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이제 정식 행보에 들어갔거든요. 뭐 잘 알려진 대로 장정석 감독 은퇴 이후에 지도자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 구단을 운영하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이제 감독이 됐는데, 어제 인터뷰 보니까 장정석 감독이 굉장히 솔직하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감독 됐다고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나의 야구는 이런 야구다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지 않고요.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평소 자신이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시즌에 어느 팀이 우승할지도 관심이지만 과연 이 넥센의 장정석 감독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이것도 매우 좀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축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시각 8시 29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출근길 30분 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 전 시간부터 수서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담대교 북단부터 밀리고 있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청담대교 부근 고장차 때문에 이 뒤쪽으로 천호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천호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초 부근의 사고 여파 때문에 한남부터 시구간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소득은 느끼죠. 당연히. 내 세금이 딴 데 다 샜는데. 성실한 우리 국민들은 화나죠. 당연히. 한 사람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들 가족을. 아니지 이거는. 근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 부풀렸다가 푹 사그러지죠. 국민들은 뭐 누구 말대로 다 재산 몰수하는 게 우리는 좋죠. 그죠? 근데 아니잖아. 하다 말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잘못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정말 깨끗이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뭐 처벌받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이런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 들고 흔들어 봐야 나중에 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진짜 분노만 터뜨리다 마는 거고 분통만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싫고 짜증나는 거죠. 저희 친구들도 이번에 촛불 집회 한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울분만 토로하는 그냥 그런 장이었대요. 그냥. 황당 정도가 아니죠. 저희들은 이 피나게 잠 안 자가면서 일하고 돈 10원 한 푼 벌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몇 천억씩 해먹고 그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로. 진짜 우리는 불안해요. 이런 일에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 다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어수선한 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죽겠어. 안타까워. 진짜로 국회에서도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 애들은 이제 노력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최순실 사태를 보면은 이런 노력하는 풍토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깨지고 저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좀 많이 허탈감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좀 약간 반신반의했죠. 뉴스들이 이제 사실이다 하니까 좀 진짜 많이 허탈하죠. 그냥 지속적인 관심이랑 합당한 처벌 제 생각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자,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의견 들어봤는데요. 방금 들은 것처럼 분노보다 허탈하다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 복잡한 심경 겪고 있는 분들 한둘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뭐라고 봐야 할지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여쭤보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검색어 1위가 뭐냐면 최순실 곰탕입니다. 공황장애를 얻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당황했다고 하는데 검찰 가서 곰탕 한 그릇을 시켜서 한 숟갈 남기고 다 먹었다. 물론 식욕이 좋은 건 좋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공황장애와 식욕의 관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황장애라 그래서 24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분이 식사를 그렇게 다 하기는 힘들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었다 그러는데 뭐 차에서 발견된 건 무슨 청심환이 발견됐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거를 먹으라고 권하진 않거든요. 네. 아마도 공황장애라는 진단명 자체가 유명하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주변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식욕이 좋아가지고 그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사실 굉장히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당황을 했으면 식욕이 없을 텐데. 자, 이게 그런데 이 국민들은 식욕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노를 넘어선 감정 같은데 이건 어떤 감정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학문적이라기보다는요. 지금은 사실 황당한 멘붕 상태에 가까운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합리하다든지 부정을 느끼면서 차별을 느끼면 처음에 분노를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반복되고 만성적이 되면 소위 말하는 울분장애라는 게 됩니다. 울분장애라는 말은 통일 독일 이후에 구동독인들한테서 발생했던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들을 표현했던 엠비터먼트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되게 지속적인 실망, 실이 박해받고 뭔가 피해받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막 복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씁쓸한 느낌. 이거를 이제 울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감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느낌을 같이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불공정, 사회 시스템의 문제 또는 정의롭지 않은 무슨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현실적으로는 만성 실직 상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에서 이런 감정들을 이제 울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특히 그 대통령한테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셨던 분들, 특히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나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이 특히 더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일종의 배신감에서 나오는 감정이랄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어저께 만난 한 할머니 한 분은 열성 지지자셨는데 우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조질부모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랬는데 이거 주변에 도와주던 사람들이 손 띈 것 같다고 우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아주 격렬한 분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배신감이죠. 내가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안 이랬을 텐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무기력감과 허탈감 이런 심리가 계속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입니까? 울분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폭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적으로. 자살이나 어떤 자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사회를 향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묻지마 폭력 또는 지하철 방화 사건, 숭례문 방화 사건 같은 것들이 그것과 연결된 것이었고요. 또는 원래 폭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한테 이놈의 세상 나도 그래도 된다. 라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 핑계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시스템과 리더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불신감. 그다음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이기주의나 소가족주의. 이걸 이제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저도 상당히 허탈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의 허탈감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저녁 때 집에 가서 소주나 한 두세 잔 먹고 안 그러면 잠이 잘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허탈감 이런 느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TV나 영화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소재로 써도 너무 막장이라고 안 쓸만한 얘기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루머나 소문으로만 나왔던 소설이라고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로 밝혀지니까 그동안 나왔던 온갖 루머들이 다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국민들은요. 화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배울 때 공정함, 평등 이게 최고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고 감시하는 분들이 반칙을 저지르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일반 국민들은 최대한 냉정해야 돼요.
첫 번째, 본인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안이나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그 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대의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 대의 명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일반인들은 최대한 감정에 쌓인 상태에 있지 않도록 냉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너무 황당해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이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행동을 했을 적에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이 행동을 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 잠깐 여쭤봤는데, 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그분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분도 사실은 소문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정신과나 심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긴 시간 면담을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뇌는요, 주변의 현상들을 받아들이면 어떤 형태로 그거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이제 넘어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패턴이 안 되면 어떻게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대통령이나 이분들은 지금 있는 본인이 익숙해진 시스템에 나름대로 합리성을 부여하고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다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본인이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을 거라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아무런 판단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의 심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 빠져들거나 또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외로운 사람한테 뭔가를 주입을 하면 마치 세뇌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하다못해 탐 크루즈나 이런 존 트라볼타 같은 유명한 사람도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에 경도되지 않습니까? 또는 IS나 이런 테러리스트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처럼 사실은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들하고만 지냈던 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국민들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심리 상태가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본인과의 본인의 스토리가 조금 더 밝혀져야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이 최순실 씨 문제는 이게 사방에 걸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헛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추험생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대의 대학 입시 의혹 문제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능이 이제 오늘 11월이니까 20일도 안 남았죠. 예. 근데 최순실 게이트 규탄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어느 고3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길거리로 나왔다. 수험생 입장에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학을 쉽게 가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새 수시 입시철이죠. 네, 좀 지났죠. 네, 고3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요, 굉장히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어떻든 간에 네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나서 뭘 얘기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전혀 그거랑 상관없고요. 얼마 전에 고3 강사라는 분이 인터넷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온 이유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 감춰왔던 분들이 또 이전처럼 흐지부지하고 넘어갈까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거리나 SNS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3이라면 그렇다고 수험 준비를 중단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거는요. 학생을 화나게 한 그런 류의 사람들. 그리고 또는 그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나를 군중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 좋으라고 공부를 중단하십니까? 한 번쯤 나와서 시민의 존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일단 남은 2주 정도는
참고 숨 고르면서 생활과 수험에 시험 준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교수 출신이거든요. 이거 참 아니 저도 지금 명지대학교 21년째 있는데 이거 참 정말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진짜. 예?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그렇고, 이 대학은 신뢰를 잃을 대로 있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일어났던 20년 전,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때만 해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식이 많이 퍼지진 않았었죠. 5.18 광주 사태나 부마 항쟁 이럴 때도 정치적인 이슈로 울분을 자극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장영자 이철 사건으로 대변되는 부정부패 사건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유행했던 뭐 지강원 탈주 사건 이럴 때도 비슷한 울분을 국민들은 느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화나 분노 때문에 불면증이나 불안증, 공황증으로 상담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도 불안 증상이나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겨내야겠죠, 언젠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시입니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방금 저희가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심리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죠. 자, 오늘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안,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이 중에서는 과장된 부분도 있고 사실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을 다 사실로 이 국정농단은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주 화수목 3일간 전국 19세 이상 1,033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사실일 것으로 보는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는지 물었는데요. 사실일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무려 77%.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이제 7%에 그쳤는데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예. 사과한 이후에 26, 27일 이틀간을 별도로 이제 집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더 높아져서 사실일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80%.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 80% 나온다는 것은 뭐 어떤 쟁점이 있는 사회적 범위 따지면 거의 다 아니에요.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없죠. 통상 이제 이런 거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사회적 상규. 에 대해서 사회적 상규라는 게 예를 들면 제사를 진행했느냐 뭐 이런 거죠. 공경해야 되느냐 자식을 사랑으로 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나오는 이제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것은 근데 지난번 2015년 1월에 그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해당 조사기관이 비슷하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일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48%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80% 달하는 것이니까 그때에 비할 바가 이제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거의 전 국민에 달하는 분들이 이것을 이제 그대로 지금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사는 표본 오차는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20%였습니다. 응답률 높네요. 20%면. 근데 이게
지금 이 뭐 80%면 이거 뭐 여권 지지층이나 박 대통령 지지층에 따라 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80%면.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건 뭐 다른 게 그 세부 응답계층의 분석이 무의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했던 대구 경북 여기서도 사실일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75%였으니까 별 차이가 없고요.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62%가 사실로 본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61%가 네. 사실로 보고 있고 내가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 성향층에서도 82% 그러니까 전체 응답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82%니까.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에서는 82%가 사실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호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룹 계층은 사실 전무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통상 우리가 30% 정도 되면은 새로운 그렇죠.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조금은 보죠. 있는데 이제 부족해지고 있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대 뭐 10% 지금 이제 초중반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어쨌든 그 26일, 27일 같은 경우는 1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이제 고사하고 어떤 이제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할 동력도 사실은 이제 미흡한 버거운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 뭐냐 하면은 한 20%대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 역대 대통령의 어떤 한 자릿수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지금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통령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을 지지하냐보다는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이제 묻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뭐 국정 지지율로 이제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단순히 국정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긍부정에 대한 평가 차원을 넘어서 현 상황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표출하는 수준이다. 정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는 기류다. 이렇게 읽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좀 적절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의 10월 말 정기 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10.4% 나왔는데요. 이건 10월 30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8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임의 걸기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고 응답률은 14.6%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문제제기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제제기나 국정 개입 증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런 악재가 정치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희생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미 시기는 많이 늦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조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제 대중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제 해결을 한다, 해소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심을 뭐 다독이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아니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 혹시 청와대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 국면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거국내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이 거부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장외 집회는.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민심이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또는 배타적인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류가 상당 부분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제스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국내각이든 뭐 책임 총리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또 통치해왔던 권력을 일정 부분 공유하거나 아니면 분산하거나 스스로 제약하는 이런 제스처를 해줘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아마 뭐 그런 조치가 이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어쨌든 시민과 어떤 청와대 대통령과의 충돌이 아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권력을 공유하거나 분산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상 대통령이 이선 후퇴 그렇죠.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게 무슨 영이 서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 분들도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현명함입니다. 그리고 냉정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날이죠. 이번 한 달 좀 일이 잘 풀리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